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 25년도 종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그래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정된 책은 읽기는 가벼운데 느끼기에는 무거운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책을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쓰신 탁 깨달음의 대화라는, 그래서 증명적설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책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기존에도 야단 법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을 우리가 법륜 스님 책은 만나봤기 때문에 읽어보면 거의 패턴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왜 그런가? 비슷하다, 패턴이 반복된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빤한 소리 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알고 계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책을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책들을 만났는지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읽은 책 목록, 이거 제가 다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폴더에 이렇게 제가 했는 책도 있고 안 했는 책도 있거든요. 저는 제 폴더 안에 제가 읽어서 정리까지 해놨는데 못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했다고 생각된 것들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날 처음으로 했던 게 초예측 트럼프 2.0 시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12.3 계엄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만 해도 하여간 첨예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촛불 켜고 있었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는 책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텍토스의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입니다. 김재식 씨가 썼던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한병철 철학가의 책을 시리즈로 만났죠, 우리가. 그래서 경험의 멸종, 관조하는 삶, 불안사회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만났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뭔가를 지켜보는 힘이 약해지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 희망만이 답이다. 어둡고 혼란해도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한병철 독일 제독 철학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고요. 그다음에 맥서스 유발 하라리를 통해서 AI 혁명 시대의 또 다른 이면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시. 신경림 생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신경림 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작으로 나왔던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엘리베이션 파워라고 해서 조신영 씨가 쓴 엘리베이션 파워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이야기 한 200개 정도 만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천 생님이 쓰셨던 양심도 없냐 이래가지고 양심이 한동안 또 올 상반기에, 그 다음에 정호승 생님의 편의점에서 잠깐, 그 다음에 최진석 교수가 썼던 삶의 실력 장자, 이 책도 우리가 한 2, 3회에 걸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위기국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했던 것 같고,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몰입의 기술, 감시와 처벌, 이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오즈의 마법사, 초고령 사회에 어찌할 것인가, 이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제로투원이라는 책은 좀 시의적절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티일의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팔란티어 이야기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팔란티어 이 피터 티일의 이야기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우리가 봤고, 트렌드 코리아 2026도 봤고, 그 다음에 한비자 처세학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어령의 말, 적절한 좌절. 적절한 좌절도 김경일 교수가 썼던 책이죠. 적절한 좌절도 꽤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눈부시다. 노인과 바다, 월든, 지난주에 했던, 그 다음 이번 주에 탑 깨달음의 대화까지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32권 정도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1인당 독서가 서울이 2.7권, 대구가 5.5권, 경상북도 대략 7.3권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새통에 꾸준하게 결석 안 하고 참여하신 분은 어쨌든 32권의 책을 듣거나 만났다. 요 사이에 지금 우리 박수현 박사님의 책이 빠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소개했던 책들도 있죠. 이제 그런 책들도 포함하면 대략 15권 이상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제목이라도 본 사람이 제목이라도 본 사람이 제목도 안 본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
제목도 안 본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 네. 지난주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반성을 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것을 자기의 삶에 녹여내고 승화시켜내는 것이 약하다. 이제 이런 아쉬움들이 다들 공통으로 지적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오프라인 모임을 정기적으로 매월 좀 가져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 모집을 했더니 아이고 웬일이야. 갑자기 저는 누가 하려 하겠나 이걸 이랬더니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3명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13명 지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잡수셔도 돼요. 한 번씩 모이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움직여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는 것조차도 그것도 사실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냥 이 순간 즐겁고 이 순간 행복했으면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눈에 띄는데 여기 북새통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금액이란 많은 금액인데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제가 나눔운동체험본부에서 올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4회 나눔 실천 미랄 장학금을 했습니다. 올해 7명 학생에게 수혜를 했는데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나눔 실천 미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10배, 3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에도 7개의 미랄을 뿌린 거죠. 그럼 저 미랄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네들은 그만큼의 나눔을 또 실천하는 것을 약속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만 원씩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거액을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을 전해드렸고 그거와 별개로 또 김장 나눔도 해서 400kg 정도 했습니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보통 요거 2포기를 김장이라고 하는 모양이더만요. 집집마다 2포기, 3포기를. 3포기니까 5kg더라고요. 그래서 5kg 김장한다고 그걸 김장이라고. 저는 옛날에 저희 모친이 막 200포기씩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한 2시간은 하던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지 요즘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할 생각은 없고요. 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잘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들어보시고 원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질문을 실제 RP하듯이 실제 상황처럼 질문을 하면 제가 스님 흉내를 내면서 누가 답변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다 번거롭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접근하면 조금 그렇고 조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애를 좀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김성근 선생님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아마 산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좌우측으로 길이 있고 저 끝에.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이 그리셨는데 누가 그랬냐면 하차연이라고 하는 화가 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분이 직접 그리셔가지고 많이 그리진 않으셨어요. 해민스님 책에 그림을 그렸던 분은 이영철 화가라고 대구에 계신 분인데 아주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분도 좀 그림을 많이 그리셨으면 좋았을 건데 몇 개 안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는 어디에서 걸어왔느냐 내가 가고 있는 곳에 같이 동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혹시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림 뭐 이렇게 그렸네 이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좀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 이것도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김 원장님도 이 정도는 그리겠죠. 이거 그죠? 쭉쭉쭉쭉 적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좀 고민인데 이거 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그림도 책에 나오는 그림만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김 원장님은 머리에 쥐고 있는 게 많아요? 등대기에 쥐고 있는 게 많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요? 온몸에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거워요. 온몸에 다 쥐고 있는 네, 이것도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본문 스님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이번에 결혼식 축사, 연예인 축사를 하시면서 반쪽이 만나서 온쪽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완성된
원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금이 남아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각자의 일이 되어라. 그래서 일과 일이라고 하는 온전체가 만나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뭔가 희생하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득 보려고 하고 거기서 이득 보려고 하고 뭐 왜 안 채워주냐고 불만 가지게 되고 뭐 이런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는 마음, 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를 만나도 가볍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김성훈 선생님이 그림을 마침 올리시더라고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공론으로 대화를 좀 해보자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는 이 그림을 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나의 눈에는 평화롭게 재밌게 놀고 있는 아이들과 동물들이 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무가 꺾였잖아요. 모가지가 부러진 채 죽어있는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저 나무의 새끼일 거란 말이죠. 그쵸? 저거 애미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새끼 나무가 바라보고 있고 죽은 지 애미의 몸뚱아리에 올라타서 애들이 놀고 있죠. 네, 이 모습을 보는 저 어린 나무가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앞에 피어있는 꽃이 있죠? 민들레 같은데 저 꽃이 보이느냐? 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우리 김 원장님은 뭐가 보이세요? 민들레가. 민들레가 보여요. 네. 네 마음에 민들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놈 아프거나 말거나 뭐 내가 관심할 거 없고 그죠? 나는 그냥 이쁜 것만 보고 살란다 뭐 그런 겁니까? 사람 말하기 나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책도 이렇게 들어보면 에이 그건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달마대사가 승산 소림사에 머물 때 일이다. 어느 날 달마대사를 찾아온 신광이라는 청년에게 달마대사가 물었다. 너는 무엇을 얻으려 왔느냐? 안심 인명을 도를 얻으려 왔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심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놔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신광이 대답했다.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내려놓아도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이 말씀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가 바로 이조해가 달마대사의 제자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이게 선뜻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내려놓을 게 실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내려놓아서 그런 경지에 도달해버린 것인지가 불분명해요. 이제 문장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료조사를. 이 달마대사하고 이조해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달마대사는 선종의 초조예요. 그러니까 선종의 아버지 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선종과 교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저는 뭐 불교는 전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곧잘 인용해서 할 때 교종은 뭔가 교리의 중심을 두고 꾸준하게 학습하고 공부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고 선종은 그런 게 아니라 부단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게 이제 선종이라고 한다면 달마대사는 거기에 아버지 택이다. 이제 그 말이고 여기 보면 내가 많은 절을 세우고 불경을 찍어내고 승려를 공양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무제라는 사람이 양나라 때 물으니까 달마가 공덕이 없다. 공덕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데 네가 벌써 공덕을 얼마나 세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네 공덕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이제 달마대사였다. 여기는 소림사에서 면벽 9년,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보고 좌선을 한 상태에서 도를 터득했다로 알려져 있는 달마대사. 근데 이조해가는 누구냐면 이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저기 보면 눈 덮인 밤 달마에게 가르침을 청하려고 달마가 묵묵히 면벽만 하자 벽을 바라보고만 있자 해가는 왼팔을 잘라버렸다. 나를 안 봐주니까 왼팔을 잘라서 바쳤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를 편안케 해주었다. 라고 하는 대화가 아까 거기에 지금 법륜 스님이 인용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달마의 법맥을 계승했다라고 해서 중국 선종의 이조 이렇게 이야기. 가르침의 요지는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고 본래도 실체도 없으며 깨달음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 해서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찾지 마라. 이미 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죠?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은 대표적인 선종의 대표적인 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기는 인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으로 시비 분별을 해놓고 선에는 쓰고, 스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은 좌절과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비둘기는 잘 날고 펭귄은 헤엄을 잘 치고 타조는 잘 달리지요. 네. 비둘기나 펭귄이 아무리 달려도 타조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비둘기나 펭귄은 열등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펭귄과 타조가 비둘기만큼 잘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펭귄과 타조는 열등합니까? 아니요. 비둘기나 타조가 펭귄만큼 헤엄을 잘 칩니까? 비둘기는 날면 되고 펭귄은 헤엄치면 되고 타조는 달리면 됩니다. 각각의 존재는 서로 다를 뿐 우등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책에도 써놨는 이야기인데, 저는 돼지가 하늘을 날 필요는 없다. 돼지는 살로 승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린 돼지 보고 자꾸 하늘을 날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돼지가 하늘을 날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돼지는 땅바닥을 기다니면서 행복하면 되고, 하늘을 날도록 타고난 새는 하늘을 날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죠. 비둘기는 잘 날면 되고 펭귄은 헤엄을 치면 되고, 펭귄이 달리기까지 잘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요한다. 그런데 너는 네 잘하는 걸 보려고 하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걸 들여다보고서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에요. 올해도 내가 잘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었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을 어떻게 좀 보완해 보려고 하루 해를 살았는지, 이거는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이거 짚고 안 넘어가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래 살겠죠. 내년에도 아마 자기 부족한 거 채우려고 빠둥거리다가 한 해 다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반성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스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또 사람은 왜 살까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살아있어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게 먼저일까요? 생각하는 게 먼저일까요? 살아있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주 유명한 상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먼저냐, 생각하는 게 먼저냐. 살아있는 것이 먼저다. 왜?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냐. 네가 죽었다면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니는 왜 자꾸 쓸데없는 걸 생각하냐 이거죠. 니는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 뿐이다. 왜 사는지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을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했던 교육의 일선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감을 엄청나게 심어줬죠.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함몰돼 있다 그럴까요? 중독돼 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목표 중심적인, 이성 중심적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짧은 문장들이 계속돼요. 73개인가 나오는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 삶이 너무 허무하고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요. 지금 학생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학생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학생은 젊은데 왜 행복하지 않죠? 네? 스님은 젊을 때도 행복했고 늙어서도 행복하고, 스님이라면 행복하려고 멀리 가지 않겠어요? 좋은 대학에 왜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게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데요? 행복해지려고요. 꼭 그렇게 멀리 가야 행복한가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NBA 출신이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더라. 와봐라 일로. 네 하루 몇 마리 잡나? 1000마리 잡나? 그럼 배를 한 5척 더 사서 5000마리를 잡아라. 그러면 뭐 하게요? 그걸 저 장에다 내다 팔게 해줄게. 팔면 뭐 하는데요?
돈 벌지. 돈 벌면 뭐 하는데요? 그럼 시골에다 별장 짓고 이런 데 와서 살지. 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양반아. 그 이야기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 원장님이 저 빨간색으로 위에 있는 질문을 지금부터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저를 떠나버려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제가 앞에 거 읽어놓고 뒤에 거 답변을 하세요. 잘 보시고.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낳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헤어졌더라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기를 낳는 게 좋아요? 해야죠, 답변.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요. 근데 왜 울어요? 울 일은 아니었네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제 미국에 사는 45세 된 어떤 여자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입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래도 되느냐는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아, 네. 당신은 25 나이 면에서 보면 어제 질문한 사람보다는 좋은 조건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자를 구하기 위해 돈도 안 들었고 인공수정한다고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래도 아기가 생기고 더 좋네. 그죠? 네, 그것도 그러네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아니 니는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나이도 25살밖에 안 됐고 거기다 정자은행 가서 돈 안 줘도 되고 뭐 인공 수정한다고 병원 안 돌아다니도 되고 니는 대박인데 왜 신경질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딸이라도 그렇겠나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에. 아니 스님 딸이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지던데 빨간색으로 된 필리핀의 김 원장님 계속 읽어보세요. 네, 필리핀에 자원봉사 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도 봉사를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 책에다가 제가 옆에 여백이 많으니까 제가 나라면 이렇게 답하겠다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지에 봉사활동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당신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잖아요. 다만 본인의 기대치에 따라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남은 계속. 기간 끝까지 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을 봉사활동에 몸바친 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녀님 같은, 당신이 그분만큼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래요. 그렇다면 본인이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진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네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의도나 기대치를 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짚어버리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봉사활동이 목적이냐, 봉사활동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즐겁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더 잘할까 못할까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냐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네가 봉사활동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봉사활동을 잘해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게 목적인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님께서 짚어주고 계신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북새통에 와가지고 통해서 내가 막 이번 올 한 해 막 더 벌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책을 만나고 듣고 하는 그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분의 논리로 보면.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읽어보세요, 김 원장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스님, 저는 사람을 사귀고 또 잘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래 만난 사람을 대할 때도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아예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산에 꽃 구경 갈 때 눈치 봅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꽃을 보아주면 되지. 꽃이 나를 잘 보아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산에 갈 때 꽃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원하는 꽃이 없으면 다른 꽃을 보면 되고 꽃이 없으면 잎을 보면 되지. 꽃의 눈치를 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말은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고 네가 거기 있는 꽃들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눈치 볼 일이 뭐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둬라? 나에게 둬라. 이제 남에게 두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마조선사 좌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 회양선사가 암자 앞에서 벽돌을 열심히 갈고 있었다. 이를 본 마조선사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화양선사가 답했다.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든단 말입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얻을 수 없다면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어찌 부처를 이루겠는가? 와, 대박이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에 수레를 얹었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그대 생각에는 수레를 때리는 것이 좋은가 소를 때리는 것이 좋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생각해야 이렇게 와닿고 이러시 한참 생각해요. 자,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괴롭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괴롭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이 자식아 그건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 뭐 계속 그 생각해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뭐 이런 얄궂은 소리 하고 이제 이래 되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스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가끔 영화관에 갑니까? 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스크린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면 거기는 온갖 장면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스크린은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았을 뿐입니다. 꿈을 깨면 됩니다. 어떤 상태를 꿈을 꾸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세상이 과거나 미래에 꽂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꿈을 아예 꾸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싶지 않아도 꿈은 저절로 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꿈인 줄 알고 바로 깨면 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깨어나면 그만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를 이야기하니까 선뜻 좀 빨리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영화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너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영화는 이미 상영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뭐 자꾸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꿈을 꿈인 줄 알고 깨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등 뒤에 십자가를 놓든지 불상을 놓든지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 그 권위가 위임받아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내 아들한테 했다. 아마 바로 아마 공격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누구나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과거에는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몸도 건강한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느낍니다. 삶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 이때 줄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만족할 줄 알아야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삶이 행복해진다. 만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럼 왜 저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욕심이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살았네라고 외쳐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매일 똑같은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데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많고 배가 고파 굶주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만족하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출가를 했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출가한 사람이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누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여기 이정숙 사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얼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을 다시 냉동실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됩니다. 물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형태가 변한 것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예,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을 이곳에 꺼내 놓으면 어떻게? 꺼졌어요, 마이크. 다시 묻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을 이곳에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지금 스님이 물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스님이 됐는데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음과 물의 비유법을 써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얼음이 녹았다고 얼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고 물이 얼었다고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삶과 죽음도 이와 같다. 죽었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이 뭐 그렇게 두려울 일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얼마 그 정부 그 업무 보고할 때 나오는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연명치료 하는데 국가 예산 특히 이 의료비의 70%를 쓴대요. 죽기 직전에 한 2, 3일간 쓰는 돈이 의료보험 재정에 거의 뭐 70%를 갖다 쓴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단축시켜버리면 되죠. 연명치료를 안 해줘버리면 됩니다. 그래버리면 국가 예산이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서울대에서 나왔던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는 그 순간 고통스러울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을 행복하게 죽게 만들어줘 버리면 되잖아요. 마약이나 뽕을 맞춰가지고.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포폴 이런 거 뭐 잔뜩 맞춰가고 아무 생각 없이 죽어보게 만들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해놔야 이제 공포감도 생기고 그래야 착하게 살고 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올해 저에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이 되어 이혼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고 큰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쪽 가지에서 낙엽이 하루에 하나만 져도 아무 일이 저쪽 가지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뭇잎이 져도 아무 일이 아니지요.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네요. 다만 연달아 일어났을 뿐입니다. 늦가을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어떤 가지에는 하루에 낙엽이 하나만 지고 또 어떤 가지에서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질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됐나요? 그쵸. 나뭇잎이 뭐 한 개가 진들 한꺼번에 우수수 쏟아질 때도 있죠. 뭐 바람 불면. 그러니까 그게 뭐 대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주식 샀는데 다 떨어지고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고 뭐 채권 샀는데 한 일마다 다 안 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와, 나뭇잎 한꺼번에 후둑 다 떨어지거나 뭐 시원하니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이지덕 사장님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 주실래요? 저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많아요.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메뉴 고르기도 어렵고요. 여기에 오면서도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택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어떻게 아무거나 선택해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차이가 없다고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왜 아직 안 했어요? 선택을 잘 못했어요. 네, 맞아요.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네, 그거야 당연히 남자하고 하죠. 선택을 잘하네요. 그럼 능력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나이도 나보다 20살 좀 많은 남자와 결혼할래요? 아니면 능력도 있고 인물도 잘났고 나이도 젊은 남자와 결혼할래요? 능력도 좋고 인물도 잘났고 나이도 젊은 남자요. 선택을 잘하네요. 결혼 상대는 잘 고르는데 메뉴 고르는데 왜 어려울까요?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도 나지 않는 메뉴 고르기 힘들다고 선택 장애가 있는 걸까요? 비슷할 때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이 선택장애, 그죠? 예, 우리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음식 고르듯이 그냥 골라라. 뭐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육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인데, 여러분들 정규분포라는 거 아십니까? 정규분포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물어봐요. 극단에 있는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이 극단적인 어떤 것들은 묻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대충 와서 묻는 걸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을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답을 할 필요도 없고 뭘 해도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버리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뭘 묻는다는 것은 지가 이미 답을 내놨거나 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을 묻지 아주 극단적인 것들은 묻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래서 지가 이미 확신에 차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묻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스님의 이제 상담 기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늘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남들로부터 미움을 살까 두려워 무조건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 지금부터는 저의 의견도 피력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데부터 누주생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무엇을 반려견이라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개가 반려견 아닌가요? 그런 반려견은 야생개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힘들어 사냥을 안 해도 되고 안락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생존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살면서 자꾸 야생을 그리워하니까 문제가 되고 삶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스님처럼 당당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평생을 반려견으로 살아왔는데 야생개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야생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야생개가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잘 하는 말 중에 자유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하면 도망을 가요.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구속해 주기를 원해요. 가만히 보면 자유로워지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 겁을 버쩍 내죠. 이게 이제 딱 다른 겁니다. 야생개처럼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지 맘대로 하고. 근데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겠나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고 호텔에서 자야 되죠 이럽니다. 호텔에서 자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현실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마지막이 재밌잖아요. 야생개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남의 눈치를 보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본에 뭐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자기